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40년 넘게 국내 백화점 업계의 왕좌 자리를 지켜온 롯데백화점과 이제 우리나라 첫 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신세계 백화점 간의 매출 경쟁이 뜨거운 모습입니다. 단순한 실적 싸움을 넘어서 양대 그룹의 자존심 대결로도 여겨지는데요.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권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롯데백화점하고 신세계백화점이 정상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네, 롯데의 수성이냐, 신세계의 탈환이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롯데백화점의 실적이 주춤해진 사이에 신세계백화점은 이제 롯데백화점의 턱 밑까지 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형국인 셈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백화점의 거래액이 이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13조 7천억 원이었는데요. 이게 아울렛을 제외한 순수 국내 백화점 부문의 거래액입니다. 네. 뒤이어서 신세계백화점의 거래액이 12조 2천억 원으로 2위고, 그리고 3위는 현대백화점으로 9조 6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매출 규모도 규모인데 그 전체 백화점 거래에서 두 회사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도 매년 빠르게 줄어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5대 백화점 전체 거래액 가운데 롯데백화점의 비중이 34.6%,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은 30.8%라서 격차가 3.8%포인트 나고 있습니다. 네. 롯데와 신세계 거래액의 비중 격차는 매년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비중이 2021년만 해도 6.3%포인트였다가 2022년에 5.4%포인트, 그리고 이제 작년에 3.8%포인트까지 좁혀진 겁니다. 네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 이 거래액이 롯데는 6조 8천억 원, 34.6%,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은 6조 1천억 원으로 비중 격차가 3.3%포인트로 조금 더 축소가 됐습니다. 네. 하반기가 이제 중요한데, 무더운 가을 날씨 때문에 이 패션 매출이 좀 저조했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따른 어떤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고환율 같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는 이제 양사에 모두 좀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양사 실적의 흐름만을 고려할 때는 이 두 회사의 이 비중 격차가 2%대로 축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속도대로만 하면 조만간 순위 역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현재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이르면 2년 안에 이 백화점 내의 1위와 2위 순위 변동이 좀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롯데백화점의 이 저성과 점포의 구조 조정이 순위 변동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롯데백화점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장 가능성이 낮은 이 비효율 지방 점포 정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롯데의 이 점포 구조 조정 속도에 따라서 두 회사 간의 어떤 거래액 격차가 더 빠르게 줄어들 수가 있고, 그만큼 이 순위 변동 시점이 앞당겨질 수가 있는 건데요. 네네. 내년에는 이제 1위를 지키려는 롯데, 그리고 이것을 빼앗으려는 신세계 간의 실적 경쟁 열기가 더 뜨거워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에서는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직 정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각자 나름의 특별한 전략을 갖고 뛰고 있겠죠. 네, 우선 추격자 이제 신세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매출 기여도가 높은 VIP들의 이 로그인 효과,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을 묶어두는 효과를 위해서 프리미엄화, 그러니까 고급화를 계속해서 좀 추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가 단일 점포로 국내 최초로 2년 연속 이 거래액 3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점을 필두로 지역별 거점 점포들의 어떤 고급화, 그리고 차별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쫓기는 롯데 입장에서는 이 백화점과 쇼핑몰의 경계를 허문 미래형 점포라고도 불리는 타임빌라스를 안착하는데 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저성과 점포를 좀 정리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타임 빌라스로의 구조 혁신을 좀 병행을 하는 건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서면서 이를 통해서 쇼핑 1번지의 명성을 되찾겠다라는 게 롯데 측의 전략입니다. 네, 근데 업계에서는 이게 단순한 실적 경쟁이 아니라 어떤 롯데하고 신세계가 지금 유통업계 양대 산맥으로 꼽히다 보니까 어떤 백화점의 순위 경쟁이 그룹 간의 자존심 대결로도 비춰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백화점 시장에 먼저 발을 들이고서도 이 만년 2위라는 그 서름을 좀 씻어내지 못했었는데요.
내부 신세계백화점 내부에서는 업계 1위 탈환이 어떤 숙명의 과제이자 지상 목표라는 그런 얘기가 좀 공공연하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존심을 건 양사 실적 대결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백화점 업계 전체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롯데와 신세계백화점 간 실적 경쟁 상황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항공업 쪽 이익 전망 의미 없어져 사고 규명에 1년 소요. 바로 어제였죠. 오전 9시경에 방콕에서 국내로 들어오던 이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대규모 희생자를 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참사가 우리나라 항공사 가운데 지난 1997년 대한항공 괌 사고 이후 좀 최악의 사고로 그렇게 좀 꼽히고 있는데요. 이 위치를 국내로 한정할 때는 가장 인명 피해가 컸던 사고로 좀 분류가 됩니다. 네. 제주항공은 물론이고 이제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이제 첫 번째 인명 사고인데요. 이번에 이 착륙 허가부터 이 사고까지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한 요인만으로는 설명이 좀 충분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금융투자업계는 정책 당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최소 6개월, 현실적으로는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원인들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가장 먼저 거론되는 이 조류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분석에 대해서 이 조류 충돌만으로 이 정도 인명 피해로 이어졌던 이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번 참사는 확률적으로 사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여러 문제가 연이어 겹쳐 발생한 비극이다라고 그렇게 좀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고장으로 랜딩 기어까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별개의 이유들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또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이번 참사가 터진 거다 보니까 이 항공 여객 수요가 좀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걸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회적인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안전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어떤 불안이 어느 항공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항공업종 투자 판단에 있어서 단기적인 이익 전망이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최상목의 폭탄 떠넘긴 꼴, 경제 벼랑 끝 밀려. 이 국무총리까지 탄핵 소추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는데 우리 경제가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12.3 비상겸이라는 이 대통령발 초대형 악재도 우리 경제가 좀 간신히 버텨왔는데 이제는 이제 권한대행 체제의 불안정이다라는 보다 더 근본적인 시스템 리스크까지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리스크라는 게 헌법 체계에 따라서 적절히 관리가 되면서 경제 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동안의 이 대외 신인도의 근간이 됐는데 이게 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좀 급등을 하면서 우려를 이렇게 좀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관가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데 대해서 좀 싸늘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 경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의 대통령 감싸기나 야당의 연쇄 탄핵 같은 사안들은 제쳐두더라도 이 한 대행만큼은 무조건 자리를 지켰어야 한다라는 게 관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견상 야당이 이제 탄핵안을 밀어붙였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자초한 측면이 좀 컸다 이런 지적인 건데요. 임명의 고위 당국자는 모든 위기의 본질은 12월 3일 당일로 리더십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이고 그리고 차기 대권의 유불리와 별개로 이 상황을 조기에 종식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다라고 그렇게 좀 밝혔는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한덕수 최상목 분담 체제가 가동되면서 그나마
충격을 맞고 있던 상황에서 이 한 총리가 폭탄만 떠넘기고 비겁하게 도망친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네. 또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안과 특검을 거부하는 권한과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완전히 좀 다른 사안이라면서 네. 본인은 못하겠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라는 것인가 아니면 줄 탄핵되더라도 야당의 폭주만 부각되면 괜찮다는 것인가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공무원들까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게 뭐 아무래도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경제 시스템을 위협하게 됐다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의 뭐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거나 정치 신뢰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 경제는 분리돼서 작동하느냐에 많은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좀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해외 기관에 정통한 핵심 당국자는 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는 순간 정치와 경제의 방화벽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의미여서 진짜 우려된다 이렇게 진단을 좀 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그야말로 폭탄을 넘겨받게 된 상황인데 권한대행 시작부터 좀 어떤 딜레마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대외 신인도의 마지노선으로서 권한대행직은 버텨내야 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계엄 이후에 당시 그 최 부총리의 사의를 만류했다라고 이제 언급한 것도 이런 경제 사령탑의 상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미 정치적인 압박은 시작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6일 비공개 대외 경제 자문회의 당시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했던 이 최상목 당시 부총리의 발언을 기억한다면서 이 최 부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네. 기재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뭐 즉각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경제금융당국이 이제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 신인도 관리 힘써 왔는데 이제 경제부총리가 빠지면서 뭐 이런 관리에도 좀 관리가 좀 삐걱거리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동안 이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한국은행 총재 그리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머리를 맞대는 이 거시경제금융현황간담회, 일명 F4 회의를 매일 아침 주재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그나마 시장 충격을 좀 줄였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기 때문에 이 기존의 경제부총리의 역할들 상당 부분이 차관급 인사들에게 좀 분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세훈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전 권한대행이 전국을 안정시키지는 못할 망정 더 큰 혼란을 일으키고 떠난 것이라면서 경제부총리가 기존에도 경제 이슈를 신경 쓰게 벅찼는데 이제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